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남경필 지사와 김세연 의원의 탈당으로 기운이 빠졌던 바른정당, 오늘 이학재 의원의 잔류선언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네요. 잠시 후 이학재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고요. 오늘 내일 가장 추운 날씨 계속될 거라고 하죠. 이 전 지구 차원의 이상기후, 이거 우연이 아니랍니다. 지구가 이미 정상기후를 벗어났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는 건데, 전남대 지구환경과학과 정지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준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또 남북 고위급 회담 문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요. 남북이 함께하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오게 될까요? 또 우리 선수단은 이번에 세계 몇 등을 하게 될까요? 중앙일보 송기훈 기자와 함께 좀 내다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탈당설이 거론됐던 바른정당의 이학재 의원, 오늘 바른정당에 남겠다,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장고 끝에 이 잔류의 길을 선택한 건데요.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죠. 이학재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입장문을 제가 봤거든요. 예. 계속 불면의 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고민이 제일 크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당 내에서,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네. 당 내에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당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예. 그리고 좀 더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의 길을 가자, 개혁 보수의 길을 가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돼갖고 밖에 이제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율이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동료들이 다시 복당을 하고, 네네. 당은 또 오그라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그런 창당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네. 이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저희 지역의 보수 유권자들, 예. 제가 그 지역에서 이제 구청장도 2번 했고 국회의원 3번째 하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오랜 뿌리를 두고 지지하던 그 보수 유권자들이 계신데, 예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또 이번에는 당이 다른 당하고 합당을 하는 거니까, 네. 이 기회에 복당을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예. 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더 옳은지, 예. 또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창당을 하면서 내세웠던 가치들이 있는데, 네네.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 결국은 제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네. 포기하지 말고 네. 남아서 그 일을 계속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역에서 구청장 2번, 국회의원 3번 당선시켜준 보수 유권자들은 전부 다 같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 가운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된다는 보수들은 없던가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보수들이, 네. 보면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예. 제 생각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서 침묵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도왔던 네. 그런 분들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이 통합신당에서 새로운 보수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네네. 그분들의 목소리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과거 이제 새누리당,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고 우리 이학재 의원을 뽑아줬던 유권자들이 지금 사실 분열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서 잘하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도가 수도권에서는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거기서 우리 이학제위원회 선택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리신 거군요. 예, 그거는 약간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예.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통합도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이 될 거냐. 예.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예. 어차피 이 세기를 가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또 그 후신인 자유한국당 예. 이쪽에서는 그 보수의 새로운 개혁을 하기도 만만치 않지만 특히나 제가 뭐 한 개인인데 예. 그것을 다 통째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사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 이 중도 보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당에서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든 생각인데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좀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좀 편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분들도 예. 이것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동의하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추가로 더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던 분들이 계신데 네. 어쩌면은 제가 제일 많은 고민을 했었고 네.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또 일부의 분들은 또 결행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이제 봉합됐다 음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분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있었는데 그 잔류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건가요? 제가 원지사님은 최근에 뭐 통화를 못 해봤어요. 네. 예. 네. 그래갖고 원지사님은 모르겠고 원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남경필 지사는 워낙 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 강해서 사실상 설득을 안 했다. 김세연 의원은 설득이 먹히지 않았다. 우리 이학재 의원은 최대한 설득 중이다 그랬었는데 유승민 대표가 뭐라고 하면서 설득하던가요? 이제 유승민 대표가 말씀한 것도 있고 제가 요구한 것도 있는데 네. 유승민 대표는 이제 기왕에 우리 같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른정당에서 잘 안 됐다고 해갖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예.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했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세간에도 이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합당을 할 거면 진짜 화끈하게 하자. 예. 그래서 통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네. 이런 요구를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답이 통합 화끈하게 하겠다고 답을 하던가요? 맞습니다. 네, 화끈하게 할 겁니다 이제. 네. 그래요. 이제 뭐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사실 지금 약간 좀 동요하고 있는 보수층이 대세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5도 한파가 절정입니다. 그런데 북미 지역 살인적인 추위로 사망자가 속출한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남반구 호주는 80년 만에 불볕 더위라고 그러고요. 게다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인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전지구 차원의 이상기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남대 지구환경과학과 정지훈 교수 연결해봅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영하 15도는 사실 북미 지역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도 춥지만요. 북미 지역이 아주 강도나 지속성이 아주 기록적입니다. 예. 지금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진 게 지금 얼마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예, 북미 지역은 지난 연말부터 지금 한 2주 이상 지금 한파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캐나다, 미국 동부 이런 데는 영하 한 30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체감온도 얘기는 뭐 마이너스 70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북극이 겨울철에 한 영하 30도 그리고 남극이 한 영하 50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추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북극이 제일 추울 때에서 영하 30도예요? 예, 영하 3, 40도 아주 추우면 영하 한 5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아무튼 그럼 북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북미 지역이 춥다 이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유럽 지역도 뭐 이상 기후가 있다면서요? 유럽은 최근에 그 폭풍이 좀 강력한 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제 우리가 폭풍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예, 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이제 뭐 홍수까지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 스키장이 되었다 이 사진 좀 봤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아주 흔한 현상은 아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사하라 사막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덥긴 하지만 밤에는 잘 식어가지고 예. 온도가 많이 낮아지긴 하거든요. 예. 사막은 이제 원래 건조한 게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서 이제 눈이 안 온 건데. 그렇죠. 이 지역에 지금 눈이 온 거는 이제 물이 생긴 거거든요. 수분이. 예. 이제 그래서 아마 뭐 지구 온난화 관련성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 중에 물이 많아져서 사막에 이제 그 눈이 내린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지구 온난화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질문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지구 온난화 걱정하면서 겨울이 안 춥고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추워요? 이게 뭐 지구온난화 역설이라는 뭐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었고요, 학자들이. 네. 예.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맞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굉장히 추워지는 한파는 이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 과정에서 한파는 좀 증가할 수 있다. 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의 결과가 간헐적인 한파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예,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전 세계가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지역에 따라 온도 올라가는 게 다른데 특히 북극 지역이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극 지역은 이제 그 북극 해빙이 녹아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 이 북극 지역의 온도가 중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특징이 북극 지역에 이제 평상시에는 동서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북극의 한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폴라보텍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북극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폴라보텍스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평상시에는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폴라보텍스가 약해지면 이렇게 뱀이 진행하듯이 이렇게 남북으로 굽이치면서 흐르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바람이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지역이 있게 되겠죠. 예. 지금 북미가 그런 형상인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북극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직접 중수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때 요걸 그래서 북극 한파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결과 중 하나가 북극 한파의 발생이라고 보고 있죠. 폴라보텍스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북극을 감싸고 도는 이른바 소용돌이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건데, 그죠? 예. 그게 이제 약화된다는 거죠?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공기가 가도 있지 못하고 내려온다. 예. 오늘 내일 우리 한국 추운 것도 그게 내려오는 거랑 연결되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금 요인이 지금 북극의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결과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 남반구 호주가 뭐 80년 만에 불볕더위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호주는 여름이니까요. 예. 저희가 이상기후를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폭염이 발생하는 그런 좀 이해하기 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맞죠? 즉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 전체의 평균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예. 아주 가끔 영하 20도, 30도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닥친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됩니까? 예, 학계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이전부터 사실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상기후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걱정해야 합니까? 이런 이상기후의 발생이 결국 그 기후변화 큰 틀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되면 사실 그런 상태가 평균 기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육상하고 해양 생태계가 지금 벌써 변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 파리 기후 협정 이런 데서도 탈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올겨울 북미 지역이 매우 추울 것입니다라고 미국 국민들한테 트윗을 날리면서 지구 온난화라는데 이렇게 춥답니다라는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했었잖아요. 예.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지구온난화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고요. 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불신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도 그걸 모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외면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고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정지훈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 그 정치적인 여파는 아무래도 개헌 분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주요 이슈는 외교 안보 문제였지만은 뭐 남북 관계, 아랍에미레이트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은 정부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죠. 정권의 책임이 있다든가 예. 여당은 지금 국정 운영해야 되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쪽 문제는 물론 남북 관계는 장기적으로 이제 뭔가 정쟁이 또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현재로서는 양쪽 다 뭐라고 세게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개헌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발언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데 안 되면은 정부가 개헌안 발의한다. 네, 예.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개헌 발의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뭐 2월 말 3월 초를 언급했습니다. 역산해 보면 그때까지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정부가 준비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부 대통령은.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그래요. 예. 왜 그런 거 하니 뭐 청와대나 법제처 같은 곳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물리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그때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으려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자, 우리 역대 돌아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걸 냈지 않습니까? 네. 안을 낸 건 아니고 이제 의제화했죠. 그렇죠. 발의도 못했는데 대통령 임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자. 다른 거 말고 그것만 그래요. 하자. 예. 그 안을 공개는 갑자기 된 거지만은 당시 청와대에서는 내부적으로 몇 달 동안 팀을 꾸려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한참은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된 건데 이명박 정부 때도 발의는 못했는데 그 자치단체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예.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해야 된다. 예. 뭐 이게 갑오경장 때부터 된 거다. 이것도 상당한 내부적 준비를 거쳐서 내놓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두 번 다 개헌 발의도 안 됐지만은 그 안을 내놓는데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 가지고 토론과 논쟁을 하다 결국 발의는 못한 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정부 안을 내더라도 정부 차원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정부가 개헌 보십시오. 2월 말 3월 초라는 거는 그 국회에서 합의가 됐을 때 가정한 거예요. 네. 근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그 개헌안을 낸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토론 논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 개헌 논의가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이 개헌 논의 자체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 개헌 특위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문위원들도 많고 네. 1년 동안 활동했어요. 어쨌든. 물론 청와대에서 만약에 개헌 발의를 한다면은 거기서 합의된 걸 상당히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된 것들만 추려가지고 정부 안으로 내겠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정치권은 갈리고 있죠. 예, 여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이제 발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하자. 네. 2월 중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나머지 당들은 이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입장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여당이라든지 청와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기류가 조금 바뀌는 것이 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랬습니다. 3월 중에 국회 개헌 발의가 안 되면은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는 정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 네.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내면은 그게 되겠냐. 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아침에 라디오 다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은 비판받아야 될 것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좀 애둘러서 말했지만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네네. 노 원내대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쟁점이 안 되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안을 내겠다는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마저 만일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은 대통령은 안을 내고 국회는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은 성과는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된다면 개헌안도 상처를 받는 거다. 그렇죠. 이게 정치권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 사실 벌어진 일인데 네네. 6월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럼 어떻게 12월이라도 좀 살려가야 된다라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에서 내버리면은 12월이고 뭐고 오히려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헌은 사라지고 뭐 대통령 편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점을 좀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들은 그러네요. 그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좀 일단 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쪽을 우구나 시켜야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몰라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한 표를 만들어야죠. 예. 수고하셨어요.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자, 오늘 연결될 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사입니다. 네. 한정혜 의원, 백승주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한정혜입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 더 예뻐지세요. 네. 자, 어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제도 뭐 정치권 반응 들어봤으니까 짧게 그냥 한마디씩 들어보죠. 먼저 한정혜 의원 평가해 보시죠.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그 말씀들 하셨고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새 정부와 대통령의 목표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즉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천명을 하시고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따뜻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바탕이 된 신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삶, 평화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언급이 되었고요. 이제 문장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할애가 되었었고 또한 첫걸음을 뗀 남북 회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언급이 되었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마 대부분 다 느끼셨을 텐데 기자회견 내내 조금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주셔서 사전 각본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국민이 그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뭐랄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신년사를 지켜보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격식 없었다는 거를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봉숭아 학당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손을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는 워낙 그간의 일방적인 그 나레이션을 통한 그 방식에 익숙해서 그런데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상식이죠. 많이 늦었습니다. 네. 백성주 의원 자유한국당의 평가는요? 예, 저는 또 다른 저 개인적 일정 때문에 그 중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관련된 보도를 쭉 보면서 저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어떤 각 분야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좋게 말씀드린 의지 같은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그 7개월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약은 사실 공약이 빌공적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50%가 자영업자고 또 자영업자 50%가 근로자들인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분들 계속 만나보면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 고용 결백이 오는 현실이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소기업까지 연장이 돼서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겠다는 목소리를 매우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제의 어떤 어떤 어려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 공약 이행까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나 아쉽고요. 또 개업 문제 이런 문제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이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지만 저도 생각할 때 이 개업 문제야말로 30년짜리 대통령을 뽑는 국가 체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숙성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좀 강행하겠다는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약을 이행하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약을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해야지 왜 그냥 공약 그대로만 밀어붙이려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특히 그 최저임금 잠깐만요. 특히 그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더 듣고 한정혜 의원한테 발언까지 드릴게요.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경제성장률이 3%인데 최저임금 16.4% 옮기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물가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밥값을 올리든가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주로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한정혜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16.4%. 전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다만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 이제 총 매출액에서 흔히 말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총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영세 소상공인들 경우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를 보면 실질적으로 30%를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 남짓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임대료 상승폭 같은 것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방에도 뭐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홍대 인근에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현재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걸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물가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의 금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료의 상승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임대료 부분을 좀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국회가 그런 목소리는 빨리 받아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국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서 3조라고 하는 예산을 마련을 편성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 그냥 인건비만 받아가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이번 기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아닌 사회안정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사회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사회보험료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역시 한 1조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헌 문제도 가장 잠깐만요. 개헌 문제는 오늘 논의 대상에서 좀 빼보고요. 뺄까요? 알겠습니다. 백성조 의원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올라간 거 맞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임대료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국회가 할 일을 하자. 그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보완책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 보시죠. 임대료를 같은 시장 안에도 같은 지역 안에도 임대료가 들쭉날쭉 아닙니까? 그 건물 주인에 따라서.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면 거기에 임대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저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를 통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는 조금 충돌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최저임금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1월 10일 따르면은 예. 청년 실업률이 9.9%고요. 체감 실업률이 22.7%여서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책을 신축적으로 펴나가야 됩니다. 지금 임대료를 갖고 최저임금을 해결한다. 국가 예산을 3조를 들여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다시 임대료를 갖고 최저임금을 한다는 것은 자꾸 악수를 뜨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 너무 정부가 행정을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그 임대료 질서에 왜곡을 시킬 수 있고 경제에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정부 개입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에 또 합리적 수준에서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안 맞는 거죠.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특히 최저임금을 해결해서 임대료를 개입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한정혜 의원 답변해 보시죠. 저 임대료 인상폭을 일정 부분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임대료가 그러니까 젊은 상인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어떤 상권을 형성을 시키고 그 상권이 발달하게 하는데 정작 그 상권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임대료를 상승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임대료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임대료에서 몇 %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끔 해야지만이 사실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흔히 말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 실업률 9.9%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청년 실업률이 9.9%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조건을 좀 개선해서 청년들에게 좀 매력적인 중소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저희가 좀 물어보면은요.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영세 그 중소소기업을 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주 5일제 근무니까 빨간 날은 다 쉴 거다.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실제는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공휴일도 전혀 쉴 수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매일 연장 근무 너무나 이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니까 사실은 기업에 가는 것이 겁이 난다. 그래서 다른 자꾸 이렇게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현장을 개선하고 좋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실업률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정치권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백성주 의원 짧게 한 말씀만.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세를 들어서 사는 임차에서 사는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 상승폭을 조절하는 것은 저는 그 입법 취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신을 봤을 때. 그러나 그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부의 개입하고 이런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 주인에게 그럼 세를 좀 내려줘라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거하고는 완전히 법의 취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한정혜 의원님이 소개한 그런 내용은 제가 법적 취지를 아는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임대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최저임금은 당장 올라가서 시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저런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국회에는 이미 계류되어 있는 임대차 상한제 등등에 대해서는 약간씩 아직 의견 차이가 있고 빨리 국회에서 그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두 분 다 동의하시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최저임금제는 그 정도 듣고 또 우리 백성주 의원 특히 국방통이시고 하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뭐 착잡합니다. 그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뭐 또 북한 참가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한반도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어린인 북한 핵의 입장과 관련해서 북한 대표가 우리 정부 대표가 제기했을 때 막 그 이야기하면 그만두자는 이런 입장 태도는 굉장히 분노를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이런 약속도 뭐 약간의 의미는 그렇죠. 우리 정부가 먼저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그 정책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또 이때까지 어떤 그 최근에 2015년 8월 25일에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합의를 했는데도 6달 만에 핵실험을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합의서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 말씀해 보시죠. 네, 2년 만에 남북이 마주했는데요. 뭐 만나자마자 우리 비핵화하겠어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겠죠. 뭐 회담이 이루어진 그 장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순병사를 쫓으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던 곳이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최대 하두,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 하두인 거죠.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문제 제기를 한 것,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군사적 실무 회담을 지속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낸 것으로도 일단은 한 발짝을 뗐다. 그래서 저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선언이나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리게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성공적으로 이 대화라든지 또는 올림픽에 참가하시는 그 북측 대표단들이 잘 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주 의원 한 발짝 된 거다. 첫 술이라는 건 동의하세요? 남북한 회담을 가장 많이 한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첫 술이라고 한 말에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수도 없이 대화를 한 사람이 첫 술이라니요. 수도 없이 밥을 같이 먹었죠. 그리고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뭘 제기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 나왔지만 아마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핵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들 요구를 관철하려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해당 결과다. 그러나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부분하고 나머지 남북한 교류협력과 또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냉철함이 필요하고 뭐 대통령도 그렇게 냉정하게 다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일부의 당국자들도 뭐 진짜 핵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국민이 언론이 핵에 관심이 많아서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 한반도 긴장의 제일 원이다. 그 문제 다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주 의원께 제가 아까 한 발짝 뗀 거 첫 술이라는 거에 동의하시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의 안 합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역사로 봐서는 이건 첫 술이 아니다 이 말이군요. 벌써 우리가 기업 집단적 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15년 8월에도 그 목함 지뢰가 사고 났을 때 그 당시에 북한의 실력자 3명이 와서 얼마나 합의를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말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저는 뭐 그런 우려. 지금 백승준 의원님조차도 이미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에 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 실질적인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사안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어지고 또 하다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집단적 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마나 뻔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다 잘 될 거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봐야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제천 화재 참사 관련해서 소방청의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생길을 내밀어 주길 갈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살려줘, 여보 살려줘라는 통화를 수천 번 곱씹고 있습니다. 2층 내부에 요 구조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층 유리창은 1층에서 발생한 화염과 농연에 휩싸인 상태였으나 화세가 누그러든 일부분 유리창은 접근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앞에는 유가족의 목소리였고 뒤는 이제 오늘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발표 결과를 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얘기죠. 최초의 화재 진압 후에 주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이런 전술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제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 이거를 몰랐을 때 세운 계획인데 이 새로운 상황이 알았음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또 소방본부 상황실이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해져서 일부 지휘관들에게만 유선전화로 연락한 것도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 구조대들은 2층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현장 도착 후에 3층에 매달린 한 명을 구조한 뒤에 지하층에서 인명검색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이 책임을 물어서 충북 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소방본부 상황실장,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의 기관이나 국회가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최초의 2층 비상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당시 이제 화기가 너무 거세서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을 현장에서 이제 했다. 이런 게 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매번 조사단의 설명이 다르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어떤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은 이 비상구 표지가 비교적 깨끗하게 유대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기가 거센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 지휘 체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구조대장의 활동 상황 그리고 사망자 위치에 대한 발표 내용 이런 것들도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일에 소방서장의 행적이라든지 2층 외에 다른 층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 원인 조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방합동조사단이 이런 조사를 한 거는 결국 또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시했나요? 일단 화재 대응 방식을 좀 바꾼다라는 점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의 경우에는 선발 출동 때부터 대응 단계를 상향 발령하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현장 지원 요청 전에 대형 헬기로 다수의 구조 요원을 출동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서 쓸 수 있는 특수 소방차를 개발하고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한다고 했고요.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장애물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있는데 이것들을 파괴, 이동 조치하는 등의 강제 처분 이것을 강력히 집행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불시 소방 특별조사를 확대하고 비상구 폐쇄 등의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정부가 좀 중재를 하는 형태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남북 간 대화 진행 중에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갈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북한 측의 고위 대표단과 북미 접촉을 이룰 가능성을 좀 높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본 쪽은 아베 총리는 안 온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현 단계에서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국회 일정에 달려있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다시 해명으로 내놨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 관련 우리 정부 입장 발표 이후에 아베 신조 총리의 불참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좀 미국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일본의 입장도 변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직도 미정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지금대로 하면 4월께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가 돼서 8월까지 쭉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북한이 이 국면에서 군사 도발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3대가 괌으로 전진 배치됐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핵무기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관영 언론인 노동신문은 오늘 정세 논설을 통해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해버리는 군사적 행동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북한은 패럴림픽 참가까지 시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3월 달에 진행된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쭉 이제 평화 공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해서 최대한 한미 군사 훈련을 미루거나 축소해달라 이 요구를 계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과천 정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상화폐 투기 광풍의 부작용을 막겠다라면서 이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 정부는 계속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영식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국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9일부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오늘 상황과 겹치면서 오후 기준 거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폐쇄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발표가 돼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의 그게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는데요. 애초에 박상기 장관은 이게 부처 간의 합의가 좀 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다른 자리에서 뭐 그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상당히 파장이었는데 주무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좀 의혹이 확산이 됐었거든요. 예. 결국 청와대가 박상기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고 앞으로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 원 선에서 박상기 장관 발언 이후에 1,75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 청와대 해명이 나온 시점부터 2천만 원 선을 회복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박상기 장관 발언 때문에 자기가 비트코인 등등을 손절매해서 피해가 크다 이런 이제 불평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코스닥 활성화 이런 다른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의 섬세한 접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건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좀 아마추어 정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오늘 오전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 및 주거지 등 10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 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120억 원이 기존의 정호영 특검팀의 결론대로 직원의 개인 횡령된 금액이었는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번 압수수색에는 그간 이제
이제 보도에 나왔던 다스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성호 전 다스 사장, 그리고 횡령을 직접 저지른 당사자로 판단되고 있는 조모 전 경리진 직원 등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정호영 특검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과연 봐주기나 은폐 축소 시도를 했는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조사하려면 조만간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팀은 최근에 2차례 해명을 통해서 120억 이외의 추가 비자금을 확인을 못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당시에 파견 검사였던 조재빈 대검 검찰 연구관이 검찰 내부방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120억 원에 대한 은폐를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을 했지만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고 하니 10년 전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결국 새로운 의혹들이 좀 나와도 자신들이 이걸 숨기려고 의도한 바는 아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하는 좀 분위기가 다른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앞에서 바른정당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의당 역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위 중재파들이 안철수 대표의 사퇴 그리고 통합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전당대회 개최,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바른정당의 남은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방안들도 중재안 쪽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를 위한 당무위를 내일 소집해서 통합 절차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재는 실패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재파 중 한 명으로 불렸던 김동철 원내대표,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일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김동철 원내대표가 당장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14일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열릴 수 있을 것인가가 미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앞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이 북한의 대표단 또 온다고 하니까 더더욱 반갑고요. 자, 과연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선수들이 올까? 과연 그들은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우리는 메달 몇 개 따서 몇 등쯤 할 수 있을까? 눈여겨볼 선수들은 또 누가 있을까? 궁금증이 많아서 지금 현장에서 직접 취재 중인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송지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 얘기부터 말이죠. 그 선수는 몇 명이 오는 거예요? 선수만 말씀드리면 최대한 1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다 예선전 같은 거 거쳐갖고 출전권을 따야 되잖아요. 원래는 종목별로 다 예선을 거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는 게 맞는데 네네. 사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예선에서 지금 통과했던 북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북한 지금 피겨 페어의 한 조가 지금 출전권을 따긴 했었는데 네. 작년 말까지 해야 되는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상실이 됐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 자리는 일본 선수들, 그 다음 순위 선수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력만으로, 기록만으로 본다면 지금 평창올림픽에 나올 수 있는 북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력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요. 예.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기만 한다면 그 기존 각 종목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와일드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해서 이제 그 자격으로 이제 같이 뛸 수 있게 해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해놓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일드 카드는 IOC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발급하는 게 그 올림픽 정신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통과한 선수들이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옴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분명히.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IOC에서 얘기하는 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다 보장을 하고 추가로 대신에 북한 선수들 추가로 받아서 이 선수들도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서 요청을 하겠죠, IOC 측에다가 우리 이러이러한 종목에 이러이러한 선수들 와일드 카드로 좀 해주시오. 그러면 IOC가 뭐 이 정도는 좋습니다. 이런 협상이 진행되겠군요.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정이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북한 선수가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네. 전 종목에 다 자격을 얻지 못해서 아예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동계올림픽에서는 사실 좀 열악한 그리고 저변도 약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봤을 때 지금 올림픽에 나와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참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선수 한 10명, 임원 10명, 대표 선수단은 한 20명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피겨 페어에서 원래 그 예선을 통과했다가 출전하지 않았던 그 염대호 김주식 조가 있죠. 이 선수들 말고 그 크로스컨트리라든지 알파인 스키 같은 종목에도 지금 국제스키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북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9명 정도 지금 선수 등록은 되어 있어요.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일단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선수들이 다 나왔을 경우에 한 10명 정도니까 실제로 그 10명이 다 나올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달권에 있는 선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북한 선수 가운데는. 메달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선수들과 상당히 기록 차가 나는 선수들이 주로 있을 것이다. 그래요. 네, 이렇게 생각되니까 북한 선수들을 기록으로 평가한다면 사실 그쪽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그 염대호 김주식 조라고 유일하게 예선 통과한 그 조도 역시 다른 선수들과는 좀 기량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했으니까 월드컵 정도에 어울리는 올림픽 정도에 어울리는 실력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메달권을 기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뭐 많아야 선수 10명이 오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파견하는 숫자가 뭐 400명이 될 거다. 이건 그러면 좀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9일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 10명, 거기다 이제 그 임원 포함해도 한 20명 정도일 텐데 지금 북한 쪽에서 우리가 파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보면 고위급 대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응원단, 예술단, 또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기자단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지금 400명까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상당히 큰 그런 선수단 대표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남북 회담이라든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경기 외적인 선물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응원단들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 선수를 제일 열심히 응원하겠지만 북한 선수들은 뭐 보나마나 예선에서 다 탈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선수단도 좀 같이 응원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동 응원단 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북한 응원단이 와서 이제 우리 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때 우리 측의 응원단이 이제 같이 합동으로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추가 협상이나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뭐 장면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그게 IOC가 가장 바라는 그런 그림,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실천한다 이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 입장이 되느냐 마느냐, 단일 팀이 있느냐 마느냐 이것도 궁금증인데 동시 입장을 할 전례는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개최국은 항상 선수단 입장 때 맨 마지막에 입장하잖아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 입장하려면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북한과 국제대회에서 같이 동시 입장을 했던 게 총 9번 있습니다. 그 9번을 다 이제 한반도기를 흔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에서 개최국이 그 개최국의 국기가 아니라 다른 깃발을 흔들고 들어왔던 예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동안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남북한 공동 입장이라는 이 측면만에서 본다면 단 한 번도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각자의 국기를 흔들고 입장을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반도기를 같이 흔듭시다라고 제안하는 게 성사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개최국으로 맨 마지막 입장이라도 동시 입장이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북한 선수단 한 1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수들 따로 들어왔을 때 소규모고 초라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공동 입장을 하게 되면 한반도기 같이 쓰고 그리고 단복도 같은 걸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올 때는
어느 선수가 남한 선수인지 어느 선수가 북한 선수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같이 들어오는 게 좀 더 모양새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계 전체에 우리는 이렇게 통일을 지향합니다라는 걸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IOC도 사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북한의 참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했었고 또 북한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훈련 비용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 체제 비용까지 몽땅 부담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작년에 이미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못지않게 IOC도 지금 북한을 이 올림픽 무대에 끌어내는데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단일팀은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어려울 거다는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 논란이 한번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피겨 팀에서 단체 단일팀을 한번 구성해보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글쎄요.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보자면 뭐 상당히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종목별 특성을 생각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그동안 이제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북한 선수들이 거기에 뭐 몇 명이 됐건 참여했을 경우에 그 팀워크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고요. 훈련할 기간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발 맞춰볼 기간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상대팀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이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더 뛸 수 있다면 그 팀이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엔트리를 모두 다 23명을 다 지키고 북한 선수를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더 받는다고 했을 때 상대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칙에 가까운 그런 선수 구성이 되거든요. 그걸 과연 다른 팀들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사실 우리만 지금 생각하는 거고 논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단일팀은 조금 쉽지 않겠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지 않았을까요? 좋습니다. 자, 북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좀 마무리 짓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뭐 95개 나라에서 6,500명 정도의 선수가 온다. 만약 다 오면 이게 역대 최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지금 이달 29일까지 이제 최종 선수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인원의 그 종목이 모두 다 선수 등록을 한다면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 선수 출전 선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대회,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뭐 이런 뭐 세계 메이저 무슨 대회를 다 유치하는 몇 번째 나라요? 뭐 별로 그런 나라가 없다면서요? 제가 알기로 이제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순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기온의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눈이 내리고 또 아주 더위를 느끼고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축구도 하고 뭐 스키도 타고 수영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좀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메달 뭐 금메달 몇 개, 몇 등 이런 목표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848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848.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그리고 동메달 8개를 따서 종합 4위 안에 들겠다라는 목표고요. 8484로군요. 그렇죠. 8484로 부르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그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뜻을 이루려면 역시나 쇼트트랙이 잘해줘야 됩니다. 효자 종목이잖아요. 한 금메달 우리가 8개 보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쇼트트랙에서 나와줘야 우리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뭐 스켈레톤이라든지 여러 기타 다른 종목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그대로 기량을 유지해주면 8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에서는 여자 남자 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믿음직스러운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여자 팀인데요. 그렇죠. 지금 최민정, 심석희 선수 이 두 선수가 지금 우리 여자 대표팀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선수 다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고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선수 안에서 지금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m, 1000m, 1500m 개인 종목이 있고 그리고 계주 3000m가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이 4개 금메달 다 가져올 수도 있을 정도로 여자 선수들의 기량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선수들이 중국을 조금 걱정 내지는 견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약간 좀 반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이 희생을 해서 우리 선수를 붙잡고 같이 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어떤 분들은 논개 작전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타도 사실 맞아요. 성적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일종의 신체 접촉을 이용한 상대 팀의 고의성 내지는 비고의성 파울들 이런 걸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기량을 발휘해야죠. 어제 우리 그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거든요. 네. 그 행사에서 이제 우리 심석희 선수가 상대 신체 접촉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이제 몸도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실제로 그런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쇼트트랙 여자 팀이 우선 금메달 몇 개 따는 거는 뭐 기정사실처럼 된다. 남자 팀도 몇 개 딸 거다. 그래서 최소한 한 4개 이상을 땄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거고. 남자에서는 그 개인 1500m 정도에서 우리 에이스 임효준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선수가 지금 기량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은 어때요? 이상화 선수 이번이 올림픽 4번째 나오는 대회고 노장이죠. 그리고 앞선 2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예. 지금 올림픽 3연패라는 정말 위대한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상화 선수가 그 뜻을 이루려면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라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를 넘어서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 대회에서 이상화 선수가 이 고다이라 선수에게 계속 밀려서 2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번 대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화 선수가 그동안 우리 이 아이스링크에서 많이 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우세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 말고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없습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에 지금 이승훈 선수가 있죠. 남자 이승훈 선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자 김보름 선수. 최근에 올림픽에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이 새로 생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스피드 스케이팅은 자기 레인을 지키면서 타는 종목인데 이 매스 스타트는 쇼트트랙처럼 레인을 지키지 않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서도 우리가 금메달 한 2개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썰매나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세계 1위 기량을 보이는 선수들이 몇 있다면서요?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예. 우리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이렇게 썰매 3종목이 있는데 봅슬레이는 뭐 썰매 타고 가는 종목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고 많은 분들이 루지하고 스켈레톤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루지는 누워서 탑니다. 누워서. 루지는 눕는다. 네. 이렇게 그 발음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고 네. 그러니까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엎드려서 거예요. 타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경기를 좀 재밌게 금방 이해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엎드려서 타는 스켈레톤에서 지금 금메달 유력시 되는 게 있다. 최근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윤성민 선수가 계속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상승세니까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한때 우리 선수들 굉장히 그 인기를 모은 뭡니까? 컬링? 네. 이런 건 어때요? 컬링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팀인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표팀 구성이 뭐 자매들, 형제들 이런 식으로 아주 호흡이 잘 맞는 선수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량이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점점 계속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아주 명확하게 날 정도로 기량이 상승하는데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컬링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에 이제 베이징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2022년이 되겠죠. 네네. 그 대회에서는 우리가 컬링 금메달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근데 아직은 은메달이나 동메달까지 정말 잘한다면 메달권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스하키는 아직 우리가 메달권이라고 한번 보기는 어렵죠? 메달권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정말 까마득한 도전자의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가 차지하는 그런 인기의 비중이라고 하는 게 한 절반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동안 저변이 많이 부족했고 지금 많이 열심히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계속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도 아이스하키에서 메달권을 바라볼 수 있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죠.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런 잠재력, 경쟁력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다운 경쟁력을 갖추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 주셨고요. 또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거두는 그런 성적을 보고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세계적으로 네. 동계올림픽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8484 목표 꼭 좀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네. 준비는 다 끝났죠? 이제 뭐 시설 이런 것 뭐 더 지어야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모든 경기장 다 완공이 됐고요. 네, 네. 2월 9일에 개막을 하는데 그 1월 9일에 이제 그 메인 프레스 센터가 오픈을 했거든요. 네, 네. 오늘 열어서 지금 외신 기자들이 벌써 많이 입주를 해 있고 들어와 있고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일본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 방 안에다 음식물도 이만큼 쌓아놓고 아주 장기전으로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왔던데 저도 이제 곧 아마 그 메인 프레스 센터에 들어가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열심히 취재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이 안 팔린다 해서 걱정했는데 티켓도 이제 예매 거의 다 됐다면서요. 현장 판매분 빼놓고서는. 한 70% 정도 지금 된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소치올림픽보다도 빠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회가 시작하면 그 대회의 어떤 프리미엄, 그렇죠. 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개막한 뒤에는 1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조직위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성대한 지구촌의 축제 그리고 북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동계올림픽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선수들 땀 흘린 만큼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송지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